내 남편이 사단장이야, 이년아. 니년 부모 피눈물 나게 해줄게. 여군 중사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단장 아내, 알고 보니 그 부모가 현직 국방부 차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 경기도 용인시 광교산과 백운산 자락에 거대하게 자리 잡은 이 사령부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전방의 모든 야전군을 지휘 통제하는 이곳은 그 위상만큼이나 삼엄한 기강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항시 S자형으로 부드럽게 굽이치는 주 진입로를 따라 늘어선 한치의 오차 없이 가꾸어진 조경수들은 이곳이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전략의 전당임을 과시하는 듯했다. 그 중에서도 사령부 본청 옆에 위용을 드러내며 서 있는 광개토 회관은 지작사 지상작전 사령부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었다. 웬만한 특급 호텔 연회장을 압도하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이곳은 주로 사령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의나 국방 외교 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광개토 회관에서는 그 어떤 군사 훈련보다도 더 세심하고 민감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지상작전 사령부 주관 장성 배우자 리더십 세미나. 이름은 거창했지만 사실상 지작사 예하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의 부인들을 한데 모아 친목을 도모하고 사령부에 은혜를 베푸는 자리였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최상층부를 지탱하는 장성들, 그리고 그들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들이 모이는 날. 이곳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계급과 서열로 인해 물밑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겁고 위험했다. 이 중차대한 행사의 실무 통제,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출입 및 등록 구역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뜻밖에도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여군이었다. 지상작전 사령부 본부 근무대 경호 의전 중대 소속 최은서 중사. 그녀는 1.6100의 경쟁률을 뚫고 임관한 독종 여군이었고 사령부 내에서도 칼같기로 유명했다. 맑고 단아한 인상이지만 일단 정복을 입고 임무에 나서면 그 눈빛은 한겨울 얼어붙은 한탄강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웬만한 남군 하사관들도 그녀의 정확한 업무 지시와 흔들림 없는 태도 앞에서는 두말 없이 복종했다. 1호기 입장 3분 전. 등록 데스크 인원 오차 없이 명찰 확인. 의전팀은 입구 좌우로 정렬. 조명 밝기 최종 체크. 최은서 중사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무선 이어피스를 타고 각 팀원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광개토 회관 로비 중앙 행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등록 데스크의 총괄 위치에 서 있었다. 윤기나게 다려진 정복 블라우스의 어깨선은 각이 잡혀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최은서, 석자의 명찰은 로비 조명 아래 유난히 반짝였다. 오늘은 특히나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 부임한 지작사 사령관대장의 부인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공식 행사였기 때문이다. 사령관 부인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이 자리에서 작은 실수라도 나온다면 그 파장은 경호 의전 중대 전체 나아가 본부 근무대장의 어깨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손님들 오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육중한 회관 정문이 열리고 검은색 세단들이 융단이 깔린 듯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와 현관 앞에 멈춰 서기 시작했다. 운전병들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자 하나같이 값비싼 소재의 투피스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군인 남편의 계급장을 잠시 빌려단 듯 보이지 않는 위엄과 권위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다. 어머, 김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지난번 청담동에서 뵙고. 최 사모님, 오늘 의상이 너무 고우세요. 역시 사령관님 안목은. 로비는 순식간에 난초 향수 냄새와 그들의 부드러운 사교적 대화로 채워졌다.
최 중사는 이 모든 광경을 매 눈으로 지켜보며 등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했다. 성함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군단장 사모님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사전 등록된 명단과 실제 방문자 사이에 단 한 건의 오차도 없었다. 최 중사의 지휘 아래 부사관과 병사들은 마치 잘 짜인 교향악단의 연주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행사 시작 예정 시각까지 20분. 대부분의 주요 사모님들은 이미 입장해 안쪽 연회장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한숨 돌리려던 찰나였다. 기이그. 정숙해야 할 광개토 회관 현관 로터리에 마치 급제동을 거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현관에서 대기하던 의전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해진 주행 라인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온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앞서가던 군단장 차량을 무례하게 추월하듯 멈춰 섰기 때문이었다. 차종은 분명 사단 장급에게 주어지는 관용차였으나 그 운전 행태는 조폭의 그것처럼 난폭했다. 최은서 중사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문제 발생을 알리고 있었다. 운전병이 채 내리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호피 무늬 블라우스에 통 넓은 검은색 바지를 입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짙은 선글라스가 불쾌한 심기를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쩔쩔매며 문을 열어주려던 운전병의 정강이를 하이힐 굽으로 툭 차는 신용을 했다. 멍청하게. 내가 너 때문에 늦었잖아. 뒤처리는 똑바로 하고 따라와. 작지만 날카로운 그 목소리는 로비의 정적을 깨트리기에 충분했다. 운전병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며 주차장 쪽으로 차를 몰았다. 여성은 성큼성큼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로는 어머 언니. 같이 가. 라며 방금 다른 차에서 내린 듯한 초대 명단에는 없어 보이는 두 명의 여성이 재빨리 따라붙었다. 최은서 중사는 등록 데스크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상황을 주시했다. 여성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어 머리 위로 올렸다.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듯 로비 전체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마진이. 강원도 화천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사단장 백기태 소장의 아내였다. 그녀가 등록 데스크 앞에 서자 안내를 맡고 있던 어린 하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성함 확인을. 마진이는 그 말을 싸늘하게 끊어버렸다. 됐어. 이런 건 왜 하는 거야? 시간 아깝게. 그녀는 데스크를 그대로 통과해 행사장 안쪽으로 직행하려 했다. 그녀를 따르던 두 명의 여성도 당연하다는 듯 그 뒤를 따랐다. 그때였다. 잠시만 실례합니다. 사모님.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든 목소리가 마진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은서 중사였다. 그녀는 마진이의 정면으로 두어 걸음 이동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진입을 막아선 상태였다. 로비의 모든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했다. 마진이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계집애 같은 여군 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 경멸과 조소가 동시에 어렸다. 뭐야 너. 지금 나 막는 거야? 폭풍의 눈, 그 고요하고 위험한 중심에서 최은서 중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입을 열었다. 지상작전 사령부 본부 근무대 중사 최은서입니다. 사모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본인 확인 및 등록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용인의 맑은 하늘 아래 광개토 회관 로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 그 첫 번째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졌다. 로비에 남아있던 몇몇 하급 장교의 부인들과 안내를 맡은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감히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지작사 한복판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진이는 최은서 중사의 또렷한 관등 성명과 정중하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요구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등록? 본인 확인?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봐 중사. 눈 없어?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래? 나 7사단장 사모야. 백기태 장군이 내 남편이라고. 알아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커졌다. 이미 연회장에 입장했던 몇몇 사모들이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입구 쪽을 기웃거렸다. 최은서 중사는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부류의 사모님들을 상대하는 것이 오늘 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사모님, 백기태 사단장님의 사모님이신 마진이 여사님인 것 확인했습니다. 이 말에 마진이는 거발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최 중사의 다음 말이 그녀의 표정을 다시 일그러뜨렸다. 하지만 마진이 여사님. 최 중사는 등록 데스크의 태블릿 PC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오늘 세미나 참석은 사전 등록된 배우자 본인 1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사모님 뒤에 계신 두 분은 입장이 불가하십니다. 최 중사의 시선은 마진이의 어깨 너머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는 두 명의 중년 여성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마진이가 화천에서부터 데리고 온 지역 유지의 부인들이었다. 마진이는 이들에게 군부대 최고의 행사를 구경시켜 주겠다며 큰 소리를 쳐둔 터였다. 뭐? 마진이의 얼굴이 급격하게 붉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초대 손님들이 그것도 일개 중사 따위에게 입구에서 거절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알아? 감히 내가 입장을 막아? 내가 오라는데 내가. 사단장 와이프가 오라는데 내가 뭔데. 그녀는 고함을 지르며 최 중사에게 한 걸음 바싹 다가섰다. 최 중사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그 기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뺨을 올려붙일 듯 살벌했다. 사모님,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이곳은 시끄러워. 내가 지금 날 가르쳐? 이 계집애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마진이는 이성을 잃은 듯 했다. 그녀는 최 중사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다. 비켜. 내가 들어간다는데 어쩔 거야? 당장 이 중사년 끌어내지 않고 뭐해. 마진이가 주변의 의전병들에게 소리쳤지만 그들은 모두 최 중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관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보자 그저 얼어붙은 채 다음 명령을 기다릴 뿐이었다. 최은서 중사는 어깨를 밀쳐진 충격에 뒤로 반걸음 물러났으나 이내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정중함을 거두고 오직 군인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사모님, 지금 즉시 공무 집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최 중사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팍에 부착된 소형 바디캠 몸에 붙이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이 깜빡이는 것을 의식하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발언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뭐? 공무 집행? 폭행? 마진이는 이제 분노를 넘어 광기에 휩싸인 듯 했다. 그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애써 데려온 관객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잘났어? 내 이름, 내 계급, 내가 똑똑히 기억하마. 중사 최은서. 마진이는 최 중사의 명찰을 읽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흘렸다. 너 내일 당장이라도 그 반짝거리는 계급장 떼고 전방 GOP 최전방 소초 똥 푸는 부대로 날아가게 해줄 수 있어. 내 남편이 백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지작사 사령관님? 우리 남편 육사 동기야, 이 멍청한 년아.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협박이었다. 군부대 안에서 현역 장성의 아내가 임무 수행 중인 부사관에게 가하는 명백한 협박. 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부모까지 싸잡아서 피눈물 나게 해줄까? 응. 그 말은 선을 넘었다. 지금까지 얼음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던 최은서 중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침착했다. 사모님,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은 협박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시 퇴장하시거나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에 협조해 주십시오. 경고. 내가 감히 나한테 경고를 해? 마진이는 손을 번쩍 들었다. 최은서 중사의 뺨을 향해. 그때였다. 그만하십시오, 사모님.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등록 데스크 뒤편 사무실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뛰쳐나온 경호 의전 중대장 황태용 소령이었다. 황 소령은 이마에 솟은 땀을 훔치며 마진이와 최은서 중사 사이를 막아섰다. 아이고, 백 사단장님 사모님. 제가 미처 마중을 못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자자, 이쪽으로. 안으로 드시죠. 황소령은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채 중사에게 눈짓을 보내며 일단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마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소령 따위가 자신을 막아선 것도 기분이 나빴다. 황소령, 당신이 이 계집의 상관이야? 잘 됐네. 당신 부하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겠어? 당장 2년 무릎 꿇리고 사과시켜. 아니, 사과로 안 끝나. 당장 보직 해임시켜.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황태용 소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원칙주의자인 동시에 부하들을 아끼는 장교였다. 그는 채 중사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직감했다.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채 중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임무. 사단장 와이프한테 개기는 게 임무야? 그럼 너도 똑같은 놈이네. 좋아. 황태용 소령, 그리고 중사 최은서. 너희 둘 오늘 내 손에 죽었어. 두고 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을 너희 둘 조지는 걸로 바꿔야겠다. 마진이는 자신을 데려온 2명의 일행을 획 돌아보며 소리쳤다. 가자. 이런 더러운 데서 밥 안 먹어. 이딴 식으로 날 푸대접한 대가가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이 부서져라 또각거리며 방금 들어왔던 입구로 거칠게 되돌아 나갔다. 로비에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최은서 중사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인 수첩을 꺼내 방금 전 마진이가 내뱉었던 협박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육하원 측에 따라 한자 한자 침착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11월 3일 10시 40분. 광개토 회관 로비. 7사단장 배우자 마진이. 부모 피눈물 GOP 똥 푸는 부대 죽여버린다 등 협박. 황태용 소령은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곧 7사단장 백기태 소장으로부터 날아올 전화를,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지작사 사령관의 질책을 감당해야 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원도 화천군 칠성부대 사단장실. 북진이라는 커다란 한문 휘호가 벽면을 압도하는 사무실에서 백기태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결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야전통이자 정치군인의 표본이었다. 육사 출신으로 알자회의 후예를 자처하며 선후배 라인을 억척스럽게 관리했고 그 결과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별을 그것도 2개나 달았다. 그의 다음 목표는 3군 단장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쳐 육군 참모총장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 야망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흠결도 특히 아내와 관련된 구설은 치명적이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의 아내 마이 헌이라고 저장된 마진이었다. 백 소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내는 지금 용인 지작사 행사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행사. 여보. 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흥분과 분노로 잔뜩 격앙된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누가 들을라 진정하고 말해. 지작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내가 거기 중사 계집애한테 멱살을 잡힐 뻔했다고요. 온 사모님들 다 보는 데서. 이 사람들아 저리 가. 찍지 마.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백 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멱살이라고. 자 잠깐. 여보. 진정해. 누가? 중사가? 중사가 당신을? 그래. 중사라고. 최은서라고 했던가. 지작사 본부대에 근무하는 년인데 내가 초대한 사람들 못 들어간다고 입구에서부터 날 막아서더니 어디서 감히 사단장 와이프한테 개기냐고 했더니 글쎄 날 폭행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 있죠. 세상에. 이게 다 당신이 힘이 없으니까 일개 중사 나부랭이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마진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왜곡되고 재창조된 버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야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뭐? 폭행죄? 고발? 백기태 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아내가 지작사 한복판에서 중사에게 고발 협박을 들었다. 이것이 만약 외부에 알려진다면 장군 부인의 갑질이 아니라 현역 장군 부인, 부사관에게 폭행당할 뻔한 굴욕으로 포장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감히 중사 따위가. 백 소장의 분노는 아내가 아닌 그 최은서라는 중사에게로 향했다. 사단장의 아내 장군의 아내는 곧 장군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 감히 똥칠을 해? 그 중사. 이름이 뭐라고? 최은서? 소속은 지작사 본부대? 그래요. 황태용 소령이라는 놈도 한패야. 둘 다 내 앞에서 날 비웃었다고. 여보, 나 이대로 화천에 못 들어가요. 이 수모를 겪고.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당장 전화해요. 당장 지작사 사령관님한테 전화해서 그년들 모가지 날려버려요.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 저 강원도 산골짜기로 유배 보내라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끊어. 그리고 절대 아무하고도 말 섞지 말고 그 초대한 사람들도 입단속시키고 당장 화천으로. 아니, 춘천에 있는 호텔에 가 있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백 소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붉은색 직통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다. 지작사 사령관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었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사소한 일로 사성 장군인 사령관을 움직이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 그의 육사 동기이자 현재 지작사 부사령 관중장인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빨랐다. 그는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겪은 수모를 10배로 부풀려 설명했다. 이게 말이나 되나? 자네 부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내가 지금 충격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 중사 최은서라고. 그리고 그 상관이라는 황태용 소령. 당장 징계위원회 회부해. 아니, 회부고 뭐고 그냥 영창이라도 보내버려. 내 체면이 이게 뭐가 되나. 분노에 찬 백기태 소장의 압력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지작사 부사령관은 친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즉시 본부 근무대장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대령,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야. 백장군 사모님이 봉변을 당하셨다잖아. 당장 황소령하고 그 중사 불러. 싹싹 빌게 만들고 제일 힘든 대로 전출시켜버려. 내일까지 조치 결과 보고해. 명령은 내리갈굼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하달되었다. 본부 근무대령은 경호의전 중대장인 황태용 소령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황소령, 쾅 하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대령의 고함이 황소령의 귓전을 때렸다.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중사 하나가 사단장 사모를 행패 부리게 만들어. 백장군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부사령관님까지 노발대발하셨어. 당장 그 최은서 중사 무릎 꿇고 빌라고 해. 아니, 빌어도 시원찮아. 당장 징계위원회 열어. 영창이라도 보내서 백장군 화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황태용 소령은 쏟아지는 질책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현장을 보지 않았는가. 모든 것은 마진이 여사의 일방적인 난동이었다. 대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최 중사는 오해? 뭐가 오해라는 거야? 장군 부인이 그렇다는데 무슨 오해가 있어? 자네도 같이 묶여서 저기 백령도라도 가고 싶어? 닥치고. 당장 최 중사 데려와. 내 앞에서든 아니면 전화로든 백장군 사모한테 싹싹 빌게 만들어. 머리카락이라도 잡고 끌고 가서 빌게 하라고. 황태용 소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대대장실을 나왔다. 그의 어깨는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굳은 표정으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최은서 중사를 불렀다. 최 중사. 하. 황소령은 담배 생각에 간절했지만 사무실은 금연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 통약을 꺼내 입에 털어넣었다. 미안하네. 일이 아주 안 좋게 됐어. 백기태 사단장이 직접 압력을 넣은 모양이야. 부사령관님까지. 최은서 중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징계 말씀하십니까? 징계를 넘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시네. 아니면 우리 둘 다 군 생활 끝장날 거라고. 황태용 소령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다. 그는 최 중사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최 중사. 일단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 자네가 제출한 그 보고서 그리고 바디캠 영상. 그거 나한테 원본 좀 넘겨주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그는 고뇌하고 있었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부하를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함께 진흙탕에 구르며 싸울 것인가. 그는 최 중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열어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 유능하지만 고집 센 여군 부사관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장군 부인에게 끝까지 맞섰던 것인지 그 근원이 궁금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곧 그 배짱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터였다. 황태용 소령의 사무실. 시간은 저녁을 향해 느릿하게 기어가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한낮의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지작사 부사령관의 명령을 빙자한 협박을 받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넥타이가 답답한 듯 그는 손가락을 넣어 그것을 거칠게 비틀었다. 젠장, 젠장. 낮은 욕설이 절로 튀어나왔다.
그는 육사 출신도 특정 인맥에 속하지도 않은 평범한 학군 ROTC 장교였다. 그가 기댈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실력과 부하들의 신뢰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선택하라는 강요에 직면해 있었다. 백기태 소장의 썩어빠진 라인에 그의 책상 위에는 최은서 중사가 방금 제출한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녀의 자필로 꼼꼼하게 작성된 특이 상황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바디캠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에서 추출한 원본 영상 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 USB였다. 황소령은 먼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간 흔들림 없는 필체였다. 10시 40분. 7사단장 배우자 마진이 여사 비인가 인원 2명 대동 등록 절차 거부. 10시 41분. 제지하는 본관 최은서 중사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2회 가격. 이 계집애가 겁대 가리를 상실했나 발언. 10시 42분. 너 내일 당장 그 반짝거리는 계급장 떼고 전방 GOP 똥 푸는 부대로 날아가게 해줄 수 있어. 10시 43분. 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부모까지 싸잡아서 피눈물 나게 해줄까? 발언.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황소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폭행, 그리고 군 전체를 모욕하는 협박이었다. 특히 부모를 운운한 대목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런 미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동식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영상 파일을 실행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마진희의 날카롭고 교양 없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고 터져나왔다. 뭐야 너. 지금 나 막는 거야? 영상 속의 최은서 중사는 그가 아는 그대로 바위처럼 굳건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규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마진희의 손가락이 최 중사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 그녀가 내 부모까지 싸잡아서 피눈물 나게 해줄까? 라고 악을 쓰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었다. 황태용 소령은 영상을 껐다.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걸 덮으라고? 이걸 보고도 내 부하를 무릎 꿇리라고? 이런 괴물 같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명예를 팔라고? 그는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거대했다. 백기태 소장, 7사단장. 그는 지작사 부사령관과 육사 동기라는 막강한 연주를 쥐고 있었다. 여기서 황소령이 반기를 들면 그는 물론이고 최 중사까지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들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더 큰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도대체 최 중사는 무슨 배짱이었을까? 황소령은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는 오늘 처음 본 것도 아니었다. 늘 원칙에 충실했고 그 어떤 고위 장교 앞에서도 주눅드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마진이 앞에서 보여준 그 강철 같은 담력은 단순한 군인 정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마치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 저런 협박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부모 피눈물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그는 홀린 듯 군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최은서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를 열람했다. 그는 최 중사의 군번, 임관 일자, 그동안의 근무 평정 모두 최상, 특기 사항을 훑어내려갔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 부사관의 표본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화면 하단의 가족 관계란에서 멈췄다. 부성명 최민준 관계부. 여기까지는 평범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바로 옆 칸 직업란으로 이동하는 순간 황태용 소령은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니터 화면에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대고 그 작은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직업 정무직 공무원 차관급 현직 국방부 정책실장 1급 전직 국방부 차관.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황태용 소령의 입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국방부 차관. 물론 전직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국방부 차관은 대한민국 국방 정책을 실제로 주무르는 장관 다음의 최고위직 민간인이었다. 군 장성들이 함부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하늘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현직은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다. 1급 관리관. 군대로 치면 대장사성 장군급에 해당하는 국방부 내 최고 핵심 요직이었다. 최민준 차관. 아니, 최민준 실장. 황소령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전설처럼 들려오던 군의 모든 부패와 비리를 일벌백계로 척결했던 면도날이라는 별명의 그 차관. 군 장성 인사청문회에서 장군들의 숨겨진 비리까지 모조리 파헤쳐 낙마시키기로 유명했던 군 내부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던 바로 그 인물. 그 최민준이 최은서 중사의 아버지였다. 황소령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웃음이 아니라 경악과 전율에서 비롯된 신음이었다. 백기태 소장, 마진해 여사.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에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 최민준 정책실장의 딸에게 내 부모까지 싸잡아서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었다. 이것은 코끼리 앞에서 자신의 덩치를 자랑하며 주먹질을 한 개미의 꼴이었다. 황태용 소령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동시에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희열과 확신이었다. 백기태, 너 끝났구나. 황소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지휘 개통도를 바라보았다. 부사령 관중장의 이름 위를 그의 시선이 건너뛰었다. 부사령관은 이미 백기태와 한패였다. 그에게 보고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짓이었다. 그의 시선은 가장 꼭대기 단 하나의 이름을 향했다. 지상작전 사령관, 육군대장 사성 장군. 황태용 소령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사령관 비서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신임이 두터운 수석 부관중령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지금 이 시간 사령관이 퇴근했더라도 수석 부관은 반드시 그와 함께 있거나 연락이 닿을 터였다. 충성. 본부 근무대 황태용 소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 최은서 중사를 보았을 때의 그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수석 부관님, 지금 즉시 사령관님께 직접 보고 드려야 할 최고 등급의 보안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군 기강 문란 및 대민, 아니 대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협박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사령부 소속의 부사관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7사단장 백기태 소장의 배우자입니다. 황소령은 최은서 중사의 보고서와 영상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은서 중사의 부친이 현 국방부 정책실장 최민준 실장님이십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의 심장부인 사령관 집무실. 통일이라는 묵직한 글씨가 새겨진 거대한 집무 책상 앞에서 지상작전 사령관인 이철우 대장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방금 긴급히 호출된 수석 부관과
보고자인 황태용 소령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 있었다. 모니터에서는 마진희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부모까지 싸잡아서 피눈물 나게 해줄까? 응. 이철우 대장은 말없이 정지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마진희의 일그러진 얼굴을 마지막으로 멈췄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철우 대장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덕장이자 원칙주의자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그는 부하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특히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사령부의 얼굴인 광개토 회관에서 장군의 아내가 이토록 추악한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황소령. 예, 사령관님. 자네. 이 사실을 알고도 그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내게 직접 보고한 건가? 그렇습니다. 제 부하가 원칙을 지키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지휘 계통을 어긴 죄 달게 받겠습니다. 황소령이 허리를 굳히며 외쳤다. 이철우 대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자네는 군인의 본분을 다한 걸세. 지휘 계통이 썩었을 땐 그 상급 지휘관에게 직보하는 것이 군인 복무규율 이전의 군인의 양심일세. 그는 황소령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백기태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로 향했다. 백기태. 그 친구 육사 때부터 줄타기 하나는 기가 막히다더니 결국 그 오만함이 제 발등을 찍는군. 이철우 대장의 분노는 백기태 소장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동기라는 이유로 이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옹호하며 부하 장교에게 압력을 행사한 부사령관에게도 향해 있었다. 수석부관. 예, 사령관님. 부사령관은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가시라고 전하게. 내가 직접 면담하겠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직무정지 통보였다. 사성장군의 이 한마디는 부사령관의 군 생활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 영상과 보고서. 즉시 사령부 법무실과 감찰실로 이관하게. 사령관 직권으로 7사단장 백기태 소장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최고 강도의 감찰을 지시하네. 단. 이철우 대장은 황소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은서 중사의 신원은 감찰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보호하게. 그녀가 최민준 실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네. 이것은 고위 공직자 딸이 당한 사건이 아니라 성실한 여군 부사관이 당한 인권 유린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황소령은 감격에 목이 메었다. 바로 그때 이철우 대장의 책상 위에 놓인 육군 참모총장 직통선 붉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 대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지상작전 사령관입니다. 총장님. 예, 총장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철우 대장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아닙니다. 총장님, 그게 아니라. 그가 무언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훨씬 더 격앙된 듯 했다. 몇 분간의 일방적인 수신이 끝난 후 이철우 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소령과 수석 부관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육군 참모총장님 전화였네. 무슨 일이십니까? 백기태 소장이 선수를 쳤네. 총장님께 자신의 아내가 지작사 부사관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울면서 전화를 한 모양이야.
힘없는 야전 지휘관이 지작사의 오만한 본부대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뭡니까? 그게. 황소령이 경악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총장님께서는 일개 중사가 장군 부인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은 군 기강의 해이라며 당장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내게 명하셨네. 상황이 다시 뒤집혔다. 최민준 실장의 존재를 알 리 없는 육군 참모총장은 그저 야전 장성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지작사령관을 압박한 것이었다. 사령관님, 영상이 있습니다. 증거가. 알고 있네. 하지만 총장님의 명령이 이미 떨어졌어. 내가 이 영상을 올리면 그땐 총장님의 체면이 깎이게 되는 걸세. 이건 군 내부의 정치 싸움으로 번졌어. 이철우 대장은 고뇌에 빠졌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그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예, 실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국방부 정책실장 최민준이었다. 같은 시각 용인시 기흥구의 한 오피스텔. 최은서 중사는 군복을 벗고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채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낮의 일을 잊으려 했다. 군 생활 내내 크고 작은 갑질을 겪어왔지만 오늘처럼 부모님까지 모욕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만큼은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군인이 되었으니 내 힘으로 서라. 아비의 이름을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가 최민준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임관 동기들은 물론 직속 상관인 황태용 소령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 스스로가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이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아버지. 최은서 중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아셨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아버지. 저녁 식사는 하셨. 은서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그 어떤 목소리보다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태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분노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오늘 부대에서 많이 힘들었더구나. 그 한마디에 강철 같던 최은서 중사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늘 있는. 아니. 최민준 실장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괜찮지 않다. 그리고 그건 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은서야.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격체다. 누구도 설령 그가 장군의 아내라 할지라도 내 부모를 들먹이며 너를 모욕할 권리는 없다. 최민준 실장은 지작사령관에게 전화를 걸기 직전이었다. 그는 이철우 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딸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다. 아버지. 하지만 일이 커지는 건. 일은 이미 커졌다, 딸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원칙을 지켰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군인과는 다른 뼛속까지 스며든 관료이자 정치가의 냉철함과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들이 계급으로 너를 찍어 누르려 했다면 아비는 법과 원칙으로 그들이 앉아있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는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당당하게 내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예, 아버지. 푹 쉬어라. 내일 아침이면 화천의 공기가 꽤나 차가워질 게다. 전화가 끊겼다. 최은서 중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폭풍은 이제 자신이 아닌 그 오만했던 백기태 소장과 마진이 여사를 향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가 모여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롭게 단장한 국방부 신청사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정책실장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국방부 정책실장 최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긴급 직보 형태로 전송된 최은서 중사의 바디캠 원본 영상과 황태용 소령의 육필보고서 그리고 참고 자료라는 이름으로 첨부된 백기태 소장의 그간의 평판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어젯밤 이철우 지작사령관과 짧은 통화를 마쳤다. 이 대장은 최 실장님의 따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따님이라서가 아니라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라며 해명하려 했다. 최민주는 그의 말을 정중히 끊었다. 사령관님, 이 문제는 제 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령관님의 말씀대로 군의 문제입니다. 다만 육군 참모총장께서 백 소장의 거짓 보고에 속아 사령관님을 압박하고 계시더군요. 총장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우 사령관께서는 지금 즉시 백기태 소장 부부가 군 관사 및 군 복지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7사단 운전병 및 공관병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주십시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국방부의 민간인 실장이 야전군 사령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명령보다 더 무서운 요청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최민준 실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올렸다. 장관님, 군 내부의 심각한 기강 해이 및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야전 지휘관의 배우자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부사관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최 실장이 내민 영상 파일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백기태 소장 부인이라고? 제정신인가? 이 사건 육군 본부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휘 계통의 온정주의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님 직권으로 국방부 직할 감사관실의 최정예 인력으로 특별 합동 감사팀을 꾸려주십시오. 최민준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단순한 갑질이 아닙니다. 백기태 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군의 물자를 횡령하고 부하들의 인권을 유린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 전체에 만연한 장군 부인 리스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결재했다. 최 실장, 즉시 팀을 꾸리시오.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내가 직접 전화하지. 국방부에서 직접 내려가니 육군 본부는 일절 개입하지 말고 협조만 하라고. 명심하겠습니다. 몇 시간 뒤인 오전 9시. 강원도 화천군 7사단 칠성부대 사단장실. 백기태 소장은 어젯밤 자신이 흘린 악어의 눈물이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생각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지작사령관을 질책했으니 이제 곧 그 최은서라는 중사와 황태용 소령의 목이 날아오리라 기대했다. 그는 아내 마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춘천의 최고급 호텔에서 편히 쉬고 있으라고 안심시켰다. 여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했어. 총장님까지 움직이셨다고. 그 중사녀는 물론이고 지작사령관까지 벌벌 떨고 있을 거야. 이게 다 당신 남편 파워라니까. 하하. 그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을 때였다. 쾅. 사단장실의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누구야? 감히. 백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의 복장을 보고는 숨이 멎었다. 그들은 육군 전투복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지작사에서 온 감찰관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국방부 휘장이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정복에 가까운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국방부 감사관실이라는 푸른색 견장이 달려 있었다. 뭡니까가 당신들. 백 소장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흔들렸다. 팀을 이끌고 온 중년의 남성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서기관이었다. 그는 백기태 소장의 계급장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와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서류 한 장을 그의 책상 위에 툭 던져 놓았다. 국방부 감사관실 특별합동감사팀장 김진우 서기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백기태 소장,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을 직무 배제합니다. 뭐라고? 직무 배제? 이게 무슨? 백 소장이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특별합동감사명령서였다. 대상 육군 제7보병사단장 소장 백기태 제목 직권 남용, 부하 인권 침해, 군물자 사적 유용 혐의 관련 특별감사. 에이,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모함이야. 나는 결백해. 육군 참모총장님, 총장님. 백기태 소장이 다급하게 붉은색 직통 전화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김진우 서기관이 그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다. 지금부터 사단장실의 모든 통신은 통제됩니다. 백기태 소장,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로 7사단장이 아닙니다. 감사 대상자일 뿐입니다. 김 서기관이 손짓하자 함께 들어온 헌병 수사관 2명이 백 소장의 양옆에 버티고 섰다. 에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동기가 지작사 부사령관이야. 총장님, 소용없습니다. 김진우 서기관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의 동기인 지작사 부사령관은 지금 강제 휴가 중이고 육군 참모총장께서는 국방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협조하라는 장관님의 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 서기관은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당신의 부인 마진이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군 관사 무단 점거 및 기물 파손 혐의로 민간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곧 춘천 호텔로 경찰이 갈 겁니다. 마진이? 백기태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자신의 화려했던 집무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그의 철옹성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국방부에서 직접 파견된 저승사자들은 사단장실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7사단의 공관, 관용 차량 운행 일지 그리고 복지시설의 모든 장부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용인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화천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칠성부대 지휘 통제실이 위치한 산기슭은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었다. 겨울이 채오기도 전이었지만 용산 국방부 본청에서 불어닥친 감사라는 이름의 한풍은 부대의 모든 온기를 순식간에 빼앗아갔다.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김진우 서기관과 그의 특별합동감사팀은 자비가 없었다. 그들은 사단장실을 접수한 직후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부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사단장 공관. 백기태 소장이 감사 대상자 신분으로 지휘 통제실 옆에 초라한 당직 부관실에 사실상 감금된 사이 감사팀은 헌병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화천 읍내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사단장 공관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공관을 지키던 2명의 공관병은 사복 차림의 감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백기태 소장의 노예이자 마진이 여사의 하인으로 살아온 지 오래였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는 자네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야. 김진우 서기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무거웠다. 우리는 자네들이 당한 일을 들으러 온 것이다. 지금부터 자네들은 국방부 장관 직속 감사팀의 보호 증인이다. 백기태 소장은 물론 그 누구도 자네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음을 내가 보장하지. 그는 두 병사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 자네들이 쓴 일지, 받은 문자, 들었던 모든 것을. 두 병사는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들의 몸에는 이미 공포라는 이름의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마진이는 늘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서 겪은 일 밖에 나가서 한 글자라도 짓거리면 내 남은 군 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 남편이 그런 힘도 없을 것 같아? 그들의 침묵을 예상했다는 듯 김 서기관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좋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눈으로 확인하겠다. 공관 전체를 수색한다. 특히 사단장 부부의 개인 침실과 지하 공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사팀이 흩어졌다. 그리고 칠성부대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첫 번째 마진이의 개인 침실 옆에 딸린 거대한 드레스룸이었다. 문을 열자 방부제와 값비싼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의 사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 진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수백 점의 명품 가방과 구두, 모피 코트들이 마치 백화점 매장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 군 관사 비품이라고 등록되어 있군. 한 감사관이 장부와 대조하며 헛웃음을 쳤다. 마진이는 이 모든 진열장을 부대 환경 미화 및 관사 정비 예산으로 제작하게 했다. 병사들의 생활관 보수에 쓰여야 할 돈이 그녀의 사치품을 진열하는 데 쓰인 것이다. 두 번째, 공관 지하 창고였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고급 원목으로 마감된 와인 셀러 저장고였다. 수백 병의 고급 와인과 위스키가 즐비했다. 장부를 대조해봐. 저기 저 와인들 전부 부대 복지 마트 PX에서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들이다. 백기태 소장은 부대 장교 및 부사관들의 회식비 예산을 끌어다 자신의 개인 셀러를 채우고 있었다. 병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치킨 파티도 제대로 못할 때 사단장은 매일 밤 수십만 원짜리 와인으로 목을 축였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하의 가장 안쪽 방이었다. 방음벽으로 마감된 그곳은 최신형 노래방 기계와 거대한 화면, 그리고 안락한 가죽 소파가 구비된 개인 유흥시설이었다. 이 공사는 기록에 없군. 있을 리가요. 이건 100% 병사들 노역으로 만든 겁니다. 김진우 서기관은 공관병 중 한 명의 팔목을 붙잡았다. 그는 아까부터 몸을 떨고 있었다. 병사. 이 방 누가 만들었나? 저희와 공병대 병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자재는 어디서 났지? 겨울에 병사들 생활관 방풍 작업한다고. 사단에서 불출받은 목재와 방음제를. 마 여사님 지시로. 이곳에 먼저.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한겨울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화천의 칼바람 속에 병사들은 낡은 목조 생활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사단장 부부는 병사들의 보온 자재를 훔쳐 자신들의 노래방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백전노장의 감사관들 입에서도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비리를 넘어선 악행이었다. 바로 그때 다른 공관병이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침상 매트리스 밑바닥을 찢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김 서기관에게 내밀었다. 이겁니다. 이게 뭔가. 마진의 여사님이 저에게 시킨 일들. 그리고 저를
그 병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X월 X일, 새벽 2시. 사모님 반려견 샤넬 산책. 산책 중 샤넬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며 사모님 재떨이 던지심. 맞지 않았으나 위험 느낌. X월 X일, 주말. 사모님 아들 민간인 대학 리포트 대필. 주제 현대 예술의 이해. 밤샘. X월 XM일. 저녁 식사 준비 중. 국이 뜨겁다며 사모님 국그릇을 제 팔에 부으심. 왼팔 화상. 병원 목감. 병사는 자신의 군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끔찍하게 짓무른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김진우 서기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수첩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에이, 짐승만도 못한. 그는 즉시 헌병 수사관을 불렀다. 당장 이 병사 병원으로 이송해. 상해 진단서 발급받고 심리치료도 병행해. 그리고 이 수첩과 방금 촬영한 모든 증거, 내 이름으로 즉시 용산 국방부로 전송해. 특수 폭행 및 상해 혐의 추가다. 같은 시각 감사팀의 또 다른 그룹은 7사단 수송대를 급습했다. 그들의 목표는 백기태 소장의 1호차 운전병이었다. 운전병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이었다. 그는 감사관을 보자마자 자신이 차량 블랙박스 주행 영상 기록 장치에서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메모리 카드 하나를 내밀었다. 저는 처벌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려야겠습니다. 메모리 카드 안에는 마진이가 운전병에게 가했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야, 너 때문에 내 아이라인 삐뚤어졌잖아, 이 새끼야. 퍽 하는 소리 운전 똑바로 못해. 이 하찮은 거사. 너네 부모는 너 이따위로 가르쳤냐? 어디서 감히 사단장 차에서 하품을 해? 내까지 게 뭔데? 내려서 이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것은 비리의 수준을 넘어 인간에 대한 학대의 현장이었다. 김진우 서기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굳은 표정으로 용산의 최민준 실장에게 중간 보고를 위한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여기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영지였습니다. 백기태는 왕이었고 마진이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화상 자국과 녹취 파일 그리고 병사들의 노역으로 지어진 지하 유흥시설에 대해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의 최민준 실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김서기관. 한참 만에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감사, 그것으로 부족하겠군. 수사로 전환하게. 7사단 전체가 아니라 백기태와 마진이 두 사람에 대한 형사수사로. 당장 민간 경찰과 군 검찰의 공동수사본부 구성을 요청하게. 내가 장관님 제가 즉시 받아내지. 화천의 밤은 그렇게 깊고 어두운 진실을 토해내고 있었다. 백기태 소장이 국방부 감사팀에 의해 직무 배제되고 화천의 7사단 본부가 발칵 뒤집힌 그 시각.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마진이는 느긋하게 스파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총장님까지 움직이셨다고. 그 중사년이랑 소령놈은 이제 죽었구나. 그녀는 자신이 초청했던 지역 유지 부인 2명을 다시 호텔 방으로 불러들였다. 용인에서 당한 굴욕을 만회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님들 놀라셨죠? 호호호. 그깟 중사년 하나가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어제 우리 남편이 전화 한 통으로 싹 다 정리했어요. 아마 지금쯤 그년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로 짐 싸고 있을걸요? 이게 다 급이라는 게 달라서 그래요. 급이
그녀는 수십만 원짜리 룸서비스로 주문한 샴페인을 터뜨리며 거만하게 웃었다. 자, 드세요. 오늘은 내가 쏠게요. 우리 남편이 곧 3군 단장 중장으로 영전할 거니까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유지 부인들은 역시 사모님, 백장군님 최고, 라며 아부를 떨어댔다. 마진이는 으쓱해져서 어제 자신을 가로막았던 최은서 중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디서 감히 내 부모까지 들먹이냐고. 아니지, 내가 그년 부모를 들먹였지. 피눈물 나게 해준다고. 호호.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겠네. 그녀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딩동의 딩동의. 스위트룸의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 누가 또 왔나? 룸서비스 더 시킨 거 없는데. 마진이는 가운 차림으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호텔 지배인과 함께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묻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카메라에 내밀었다. 춘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마진혜 씨 되십니까? 국방부 감사관실의 수사 협조 요청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뭐? 마진희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경찰? 춘천경찰서? 지능범죄? 국방부? 감사관실? 그녀가 어제 들었던 이름은 지작사 본부대였다. 국방부가 왜 나온단 말인가? 무슨 소리예요?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나는 7사단장 사모예요. 당신들 미쳤어? 마진혜 씨, 문 안 열어주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강제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여보. 마진이는 다급하게 남편 백기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백 소장의 모든 통신은 이미 감사팀에 의해 차단된 후였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님들,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당신들 남편 춘천에서 힘 좀 쓴다며. 그러나 방금 전까지 아부를 떨던 유지 부인들은 경찰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결국 호텔 마스터키로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뒤에는 국방부 감사팀 소속의 헌병 수사관 1명도 동행하고 있었다. 마진혜 씨. 현재 귀하에 대해 국방부에서 접수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수첩을 읽어내려갔다. 첫째, 군 관사 불법 점거 및 군 물자 가구 및 집기 훼손 혐의. 둘째, 7사단 복지마트 물품 대금 상습 체납 및 횡령 교사 혐의. 셋째, 공관병 및 운전병에 대한 상습적 폭언, 협박, 그리고 특수 폭행 및 상해 혐의입니다. 뭐라고? 특수 폭행? 내가 누굴 때렸다고? 마진이는 펄쩍 뛰었다. 어제 공관병 A1병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술입니다. 끓는 국을 고의로 팔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 본인 인정하십니까? 마진희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벌레 같던 공관병 놈이 감히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그거 조작된 거야. 내가 안 그랬어. 걔가 실수로 쏟은 거야. 그 부분은 조사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헌병 수사관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지하 와인셀러와 노래방, 그리고 명품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이 모든 시설이 병사들의 복지 예산과 노역으로 만들어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 및 횡령의 공범 혐의입니다. 마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상황 파악이 빠른 유지 부인들은 이미 쥐도 새도 모르게 방을 빠져나가고 없었다. 자, 마진혜 씨. 임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거부 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나 사단장 부인이야. 너희들 내 남편이 가만 안 둬. 백기태 장군. 여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냉정하게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손 놓으라고. 이 천한 것들이. 마진이는 실크 가운 차림 그대로 머리가 산발이 된 채 호텔 스위트룸에서 끌려 나왔다. 그녀가 로비를 지날 때 수많은 투숙객과 호텔 직원들이 이 충격적인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춘천의 여왕 행세를 하던 그녀는 이제 호화로운 호텔 복도를 맨발로 끌려가다시피 하는 피의자로 전락해 있었다. 춘천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디선가 냄새를 맡고 달려온 지역 신문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였다. 마진혜 씨, 공관병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군 예산 횡령에서 명품 사셨습니까? 마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안으로 황급히 빨려 들어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싣고 온 경찰차 옆에 나란히 주차된 국방부 소속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그 차 앞 유리에는 특별합동감사팀이라는, 그녀에게는 저승사자의 표식과도 같은 붉은색 팻말이 붙어 있었다. 마진이가 춘천 경찰서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그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 정책실장실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최민준 실장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화천의 7사단 공관병이 제출한 끔찍한 화상 흉터가 남은 팔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옆에는 방금 김진우 서기관이 긴급 전송한 또 다른 파일이 열려 있었다. 백기태 소장의 1호차 운전병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이 하찮은 거사. 너네 부모는 너 이따위로 가르쳤냐? 마진희의 그 경멸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최민준 실장은 조용히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는 어제 자신의 딸 최은서가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내 부모까지 싸잡아서 피눈물 나게 해줄까? 마진희라는 여자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병사들에게도,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부사관에게도 똑같이 그 부모를 들먹이며 모욕했다. 최민준 실장은 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간 것은 정책실장으로서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로서의 참을 수 없는 슬픔과 회한이었다. 내가 만든 군대다. 내가 정책을 만들고 내가 예산을 집행하고 내가 장군들을 임명하는 이 조직 안에서 내 딸이, 그리고 내 아들과 같은 저 수많은 젊은이가 저런 짐승 같은 자들에게 부모를 모욕당하고 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의 주먹이 책상 밑에서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가 흘려야 할 피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결단의 눈물이어야 했다. 그는 즉시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다. 장관님. 그는 장관에게 화상 흉터 사진과 녹취 파일 목록을 내밀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장관의 표정도 침통함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백기태 소장이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이 모든 만행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방조를 넘어 지시와 은폐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군복을 벗어야 마땅합니다. 최민준 실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하지만 장관님,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라니? 감사팀이 백 소장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작년에 있었던 7사단 포병 연대의 오발탄 훈련 사고 관련 은폐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장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당시 단순 장비 결함으로 축소 보고되었던 사건이었다. 그게 은폐였다고. 그렇습니다. 백기태는 자신의 진급에 오점이 될까봐 당시 현장 지휘관의 과실과 장비 노후화 문제를 알고도 단순 결함으로 육군 본부에 허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는 입을 다물면 만기 전역을 보장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전투력 손실과 허위 보고,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범죄였다. 최민준 실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관님, 육군 참모총장을 호출해 주십시오. 1시간 뒤 육군 참모총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장관실에 들어섰다. 그는 불과 이틀 전 백기태의 거짓말에 속아 지작사령관을 질책했던 장본인이었다. 장관은 아무 말 없이 화상 흉터 사진과 허위 보고서, 사본을 총장의 눈앞에 던졌다. 총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총장. 장관이 입을 열었다. 이게 총장이 그토록 감싸려 했던 힘없는 야전 지휘관의 실체요. 총장은 두 눈으로 이걸 보고도 그를 감쌀 수 있겠소? 장관님 면목이 없습니다. 총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민준 실장이 나섰다. 총장님, 지금 이 시간부로 백기태 소장을 보직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체포하여 군 검찰에 구속 수사하도록 명하십시오. 이것은 국방부의 명령입니다. 육군 본부는 이해 없이 따라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총장께서는 백기태 같은 부적격자를 사단장으로 천거하고 그의 거짓말에 놀아나 군의 기강을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퇴 요구였다. 육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군 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따르겠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 최은서 중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부대 내에는 7사단의 국방부 감사팀이 떴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아무도 그 시발점이 최 중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상관 황태용 소령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최 중사. 예, 중대장님. 자네. 아버님이 최민준 실장님이셨더군. 황 소령은 인사기록 카드를 열람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최은서 중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숨기려던 것은 아니나 군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황 소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자네가 왜 죄송한가? 내가 부끄럽지. 자네가 그런 배경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든 내가 막아주겠다며 큰 소리나 치고 있었으니 결국 자네를 지킨 건 내 힘이 아니라. 아닙니다. 최은서 중사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중대장님. 그날 중대장님이 제 보고서와 영상을 묵살하고 저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저는 군복을 벗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녀는 황태용 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가 움직이신 것은 제가 최민준의 딸이어서가 아닙니다. 상관인 중대장님께서 부하의 정의를 믿고 부당한 압력에 맞서 상관의 의무를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중대장님께서 저를 믿고 함께 싸워주셨기에 제 아버지도 군 전체의 정의를 위해 움직일 명분을 얻으신 겁니다. 황태용 소령은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최은서라는 부사관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배경을 믿고 버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원칙을 믿었고 동시에 상관인 자신을 신뢰했던 것이다. 그때 최은서 중사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아버지였다. 그녀는 황소령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네, 아버지. 은서야. 저녁 먹었느냐? 아니요, 이제 먹으려 합니다. 그래. 오늘. 화천에서 흉터가 심한 병사 하나를 보았다. 최민준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 병사의 팔을 보니 내가 떠오르더구나.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비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 최은서 중사는 순간 울컥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안다. 너는 강한 군인이니까. 하지만 은서야, 내가 지킨 원칙이 오늘 그 병사를 지옥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그 병사의 부모님이 피눈물 대신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너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다. 내 딸이지만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 최은서 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훔쳤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었다.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킨 그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용인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딸로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사법원, 그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는 용산 국방부 청사내의 고등군사법원 제1호 법정. 이곳은 반역죄나 그에 준하는 군의 근간을 뒤흔든 중범죄자를 다루는 곳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피고인석에는 한때 육군 소장별 2개의 빛나는 계급장을 달았던 백기태가 모든 견장과 휘장이 떼어진 초라한 미결수 군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옆 민간인 피고인석에는 검은색 수의를 입은 아내 마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 춘천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검찰의 혹독한 조사와 수감 생활은 그녀의 화려했던 외모를 며칠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피해 병사들의 가족, 그리고 이 충격적인 장군 부부 게이트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 백기태. 재판장의 낭낭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피고인은 육군 제7보병사단장으로 재직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예하부대 장병들에게 사적인 노역을 강요하고 군수 물자 및 예산을 횡령하여 배우자의 사치와 개인 유흥시설을 마련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백기태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는 변호인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떠넘기기로 작정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부대 훈련에만 매진했을 뿐 공관 내부의 일은 아내가 전담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다. 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증거 자료가 담긴 화면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 뜬 것은 지하 노래방에서 백기태 소장이 부하 장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사진이었다. 사진의 날짜는 공관병이 방음제 설치 노역을 했다고 진술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피고인, 이것도 몰랐다고 발뺌할 겁니까? 병사들의 피땀으로 만든 유흥시설에서 버젓이 부하들과 파티를 벌인 자가 바로 피고인입니다. 백기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다음 증거 피고인 마진이. 이번에는 민간 검찰 소속의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공관병 박일병에게 끓는 국을 고의로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마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걔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어디서 감히. 저 천한 것들이 나를 모함하는.
모함이라고요? 검사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법정 중앙에 한 병사를 불러 세웠다. 팔에 붕대를 감은 공관병 박일병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다. 국이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끓여내왔더니 이번엔 왜 이렇게 뜨겁냐며. 제게. 박일병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붕대를 풀었다. 끔찍하게 짓무른 화상 흉터가 조명 아래 드러나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분노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마진희의 변호인조차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고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검사는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7사단 1호차 운전병 김상병이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그 파일이었다. 이 하찮은 거사, 너네 부모는 너 이따위로 가르쳤냐? 내려서 이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마진희의 귀를 찢는 듯한 경멸적인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 돼. 꺼. 당장 꺼. 저건 조작된 거야. 저건. 마진희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 재생하시오라고 명했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두 피고인에게 향했다. 그리고 군 검사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들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 백기태는 자신의 진급을 위해 아군 포병 오발 사고를 은폐, 축소 보고하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이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 증언이 나오자 백기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아버렸다. 심판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그들의 죄는 너무도 명백했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일어서자 모두가 기립했다. 피고인 마진희. 상습적 특수상해, 폭행, 협박, 횡령교사.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 병사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꺄악. 마진희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징역 7년.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이 감옥에서 썩게 된 것이다. 또한 피해 병사 박일병 및 김상병에게 각각 3억 원, 총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이를 위해 피고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 경매 처분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명예도 자유도. 이제 백기태의 차례였다. 피고인 백기태. 직권 남용, 부하 인권 침해 방조 횡령, 그리고 군 형법 제30조 허위 보고의 죄. 재판장은 백기태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은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지휘권을 사유화하여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부하의 생명보다 자신의 진급을 중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장군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백기태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15년. 중형이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그 다음이었다. 또한 국군 조직법과 군인사법에 의거 피고인 백기태가 군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바 그에게 부여된 육군 소장 계급을 박탈하고 육군 2등병으로 강등한다. 아울러 군에서 수운한 모든 훈장과 연금을 즉시 환수 조치한다. 강등. 육군 소장에서 2등병으로.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한 군인의 명예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백기태는 백장군이 아니라 백이병으로 불리며 남은 형기를 채워야 했다. 그의 모든 연금과 명예,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먼지로 사라졌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데? 이등병이라니. 백기태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헌병들은 그를 가차없이 끌어내렸다. 방청석에서는 정의는 살아있다. 속 시원하다. 는 외침과 함께 피해 병사 가족들의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심판의 메아리는 즉시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백기태의 거짓말에 속아 압력을 행사했던 육군 참모총장은 판결 당일 군의 기강 회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명예 전역을 신청했다. 백기태의 육사 동기라며 그를 비호했던 지작사 부사령관 역시 보직 해임된 후 조용히 군복을 벗었다. 썩어버린 라인이 통째로 잘려나간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국군 수도병원 1인실 화상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던 박일병의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군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국방부 정책실장 최민준이었다. 저 실장님께서 어쩐 일로? 박일병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최민준은 손을 내저어 그를 말렸다. 앉아있게, 박일병. 아니, 박군. 최민준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박일병의 붕대가 풀린 팔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다. 미안하네. 최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예. 아닙니다. 실장님 덕분에. 아니, 내가 미안하네.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 중 하나로서 자네 같은 젊은이들을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의 소나귀에서 지켜주지 못했네. 내 딸도 자네와 같은 모욕을 당할 뻔했지. 최민주는 박일병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자네의 용기가 내 딸도 지키고 군대도 지킨 걸세. 정말 고맙네. 박일병은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공포와 수치심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최민준 실장은 박일병과 김상병이 남은 군 생활을 가장 안전하고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상작전 사령부 본부 근무대 바로 황태용 소령의 직속 부대로 전속시켰다. 그리고 마진이에게서 받아낸 배상금 전액이 두 병사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석 달 뒤 눈부신 봄 햇살이 내리쬐는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 본청 앞 연병장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신고합니다. 중령진 황태용. 금일부로 지상작전 사령부 작전처 기획장교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황태용 소령은 어느새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강직함과 원칙 준수의 자세를 높이 평가받아 조기 진급과 함께 지작사의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그의 신고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은서 중사였다. 이제 그녀는 중사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번 사건의 공로와 평소의 우수한 근무 성적을 인정받아 상사로 특별 진급했다. 충성. 최 상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황태용 중령이 이제는 상급자가 된 옛 부하에게 넉살 좋게 경례를 붙였다. 아닙니다, 중령님. 축하드립니다. 최은서 상사는 맑게 웃었다. 그날 저녁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최은서의 작은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리고 최은서가 문을 열자 아버지 최민준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어이쿠, 우리 딸. 진급 축하한다. 아비가 저녁 해주려고 왔다. 아버지,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앞치마는 또 뭐고요? 뭐긴. 오늘은 내가 국방부 실장이 아니라 최 상사 아버지로 온 거지. 특별히 갈비찜 해왔다. 집안에는 또 한 명의 손님이 와 있었다. 황태용 중령이었다. 아이고,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허허 황중령. 여기서까지 딱딱하게 굴 것 없네. 오늘은 내 딸의 직속상관이자 내 생명의 은인을 초대했을 뿐이니까. 생명의 은인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오버하지 마세요. 최민주는 껄껄 웃으며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황중령이 그때 내 딸을 믿고 싸워주지 않았다면 난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네. 내 딸이 군복을 벗었을 테니까. 자, 한 잔 받게. 세 사람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군대의 부조리와 정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차관의 딸도 빽을 두려워하는 장교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 군인과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때 거실의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편 오늘 국방부는 백기태 이병 사태를 계기로 전군 공관병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민준이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또한 오늘 오후 강원도 모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백기태 이병이 화면이 바뀌고 잿빛 죄수복을 입은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남자가 교도소 운동장에서 잡초를 뽑는 모습이 멀리서 잡혔다. 한때 수만 명의 부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땀을 뻘뻘 흘리며 묵묵히 풀을 뽑는 늙고 초라한 이등병일 뿐이었다. 최은서 상사는 조용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갈비찜 다 식겠어요. 오, 그래야지. 황태용 중령이 잔을 높이 들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정의를 위하여 건배합시다. 위하여. 용인의 평화로운 저녁, 따뜻한 집안에서 세 사람의 잔이 맑게 부딪혔다. 광개토 회관에서 시작되었던 그날의 불협화음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마침내 정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화음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